네, 92회 전산생고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전산회계 1급 때부터 꾸준히 배워왔던 거죠. 자, 그러면 두 가지의 특성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목적 적합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목신 해가지고 목적 적합성, 신뢰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목적에 적합하려면요, 세 가지의 또 하위 속성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였죠? 회계 정보를 보았을 때, 그렇죠.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 1년 동안의 정보를 우리가 재무제표에 담아서 정보 용자에게 보여주면은 그 정보 용자는 그 정보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예측한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수정도 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피드백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 가치는 예측된 그 정보를 확인하는 뿐만 아니라 수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 수정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적시성은 이제 이러한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보고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때 보고해라 그런 얘기예요. 세 가지의 이제 하위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신뢰성은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표현을 충실하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수의 이제 측정자가 측정한 그 결과치가 근사치에 가까운 유사한 결론에 도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립성, 편의 없이 중립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은요,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틀린 걸 묻고 있으니까, 자, 1번은 목적 적합성에서는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와 적시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신뢰성에서는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다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예측 가치는 정보 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한다? 아니죠. 확인, 수정하는 거는 피드백 가치를 의미하는 거지 예측 가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피드백 가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측 가치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잘못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중립성은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요, 편의 없이, 그렇죠, 중립적이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가증권의 보유 목적에 따른 분류에 대한 내용을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2급과 1급 때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보도록 하죠. 자, 채무증권은 채권 얘기하는 거죠. 채권은 취득하고 나면은 만기보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왕증권 중에서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맞는 말이죠. 자, 여기 채권이 보이죠. 얘들은 요 셋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 거니까 맞는 말이에요. 자, 3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매도왕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 여러분, 미실현 보유손익이 뭐죠?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합쳐서 평가손익이라고 하죠. 평가손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매도왕증권 평가손익은 당연히 주식회사 자본에서 배웠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그렇죠. 단기손익. 여러분, 단기손익 항목은 수익과 비용 얘기하는 거죠. 네, 수익 비용 항목으로 처리한다. 맞는 말입니다. 결국 틀린 것은 몇 번? 2번이 틀린 거죠. 자, 2번이 틀린 이유가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 즉 채권은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자, 우리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 채권은요,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가능 증권 둘 중 하나로 분류한다. 이 말이 더 정확한 말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이제 뭡니까? 틀린 게 있다면은요, 예, 우리는 2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2번이 베스트의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게 풀면 되고요. 네, 이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다음 중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충당부채 여러분들 개념 아시죠?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자,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거 1년 동안 우리가 일을 시켰으니까 그 결과로 현재 퇴직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직원이 사장님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돈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말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퇴직급여 추계액에 의해서 추정을 해서 금액을 분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충당부채는 부채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부채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얘네들은요, 그냥 미래 그냥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채이고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산이지 현재의 의무라든지 현재의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어디에다가 주석에다가 공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공시만 하는 거지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지는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였고요. 근데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틀렸죠. 네, 그래서 몇 번? 1번입니다.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2번 우발부채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주석에 기재한다. 맞는 말이고요. 다음 3번 충당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고 4번에 충당부채는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연히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중 자본거래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자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볼 건데 자, 우리 주식회사의 자본은 크게 종류가 5가지가 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이 있습니다. 자, 자본잉여금은 이렇게 쌤이 자본조정하고 같이 암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주감자 이야기했는데 참고로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누구? 자기 주식도 당연히 그렇죠. 이거 아닌데 미안합니다. 여기에 적는 게 아니고 여기였죠. 네. 자본 조정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네. 자기 주식도 자본 조정이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어떻게 한다? 돈을 주고 주식을 취득해 오면은요.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오면 자기 주식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유통되는 발행 주식수를 구입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 유통 물량이 줄어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조정 항목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자주 감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급 때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건데 1번 한번 보죠. 자기 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 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었죠. 맞는 거고요. 2번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 금액이 장부의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은 자기 주식 처분이익으로 하여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이익이죠. 그러면 이익이니까 자본거래 이익이니까 자본잉여금이 되겠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다? 자본 조정으로 처리한다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자본 조정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3번 처분 금액이 장부의 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 조정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자본거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한다. 그 뜻이에요. 자, 4번 이익잉여금 결손금을 처분했을 때 삼각되지 않는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한마디로 자본거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죠. 네, 이제 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우리 전산회계 1급뿐만 아니고 2급 때부터도 진짜 지겹도록 했던 내용이죠. 네, 이제 정말 너무 지겨워가지고 설명하기도 좀 귀찮네요, 진짜. 자, 하지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금에는 통화와 통화대용 증권이 있고요. 현금성 자산에는 세 가지가 있죠.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 다음에 취득 당시 만기일이나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자, 이거 꼭 외우셔야 되겠죠? 자,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일단 1번. 취득 당시 만기가 1년인 양도성 예금 정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한다. 만기가 3개월 이내이지 1년이 아니죠. 여러분 답 벌써 나왔네. 그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지표와 동전은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거고요. 자, 우표는 여러분들 통신비고요. 수입인지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직원의 가불금은 단기 대금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 없죠. 당연한 거죠. 직원이 가불을 해갔다는 얘기는 직원에게 돈 빌려준 거니까 대여금의 성격이지 현금성 자산의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부터는 이제 원가 회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원가 회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반드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의 내용을 암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출 문제마다 계속 이 내용을 현재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또 외워봅시다. 그래서 거의 뭐 지겨울 때까지 선생님이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가는 첫 번째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노후비, 재조경비로 나눕니다. 그렇죠? 두 번째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없으면 간접비. 알고 있죠? 일단 세 번째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눕니다. 뭐 더 나아가면은 뭐도 있죠? 뭐 준 변동비, 준 고정비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초 원가는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원가 누굽니까? 직접 재료 플러스 직접 노비였죠. 자, 가공원가는 좀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인데, 즉 직접 재료비를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원가예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가 있다면 그 밀가루를 빵으로 만들어주는 원가, 즉 빵으로 전환시켜주는 원가예요. 그래서 이 가공원가는 다른 말로 전환 원가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공비에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시면은 이제 직접 노비 플러스 제조원비가 있다. 즉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기초원가하고 가공원가는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원가가 하나 있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직접 노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원가에도 속하고 가공비에도 속한다. 그게 누가 있느냐 물어보면은 그때는 직접 노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6번과 7번은 이제 매물원가, 기회원가인데 이 두 개는 이제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이죠. 그래서 매물원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로서 과거에 이미 발생해가지고 현재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원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회원가는 이제 어떤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여러 가지 다른 원가들이 있겠죠. 그 원가들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즉 차선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너 아니었으면 너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쵸? 그래서 차선의 선택을 기회원가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데 우리 변동비부터 해볼게요. 변동비는 전체 생산량, 이걸 다른 말로 조업도라고 하죠. 그러면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전체 원가는 증가하지만 단가는 일정하다. 그런 얘기 했고요. 고정비는 이제 생산량 늘어난다. 즉 조업도가 증가할 때 총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 감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꼭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우리가 암기할 게 있겠지만 이 8가지가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방금 쌤이 얘기했던 원가회계의 기초 내용들을 암기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만 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필기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1번.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에는 포함되지만 가공원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직접 재료비 기초원가 맞고요. 가공원가는 아니라고 했죠.
다음 두 번째, 직접 모비는 기초원가와 강원가 모두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직접 모비는 둘 다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 기회비용. 자, 기회원가는 현재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포기한 대안 중 최소의 금액 또는 최소의 이익이다? 틀렸죠. 왜요? 기회원가는 선택했던 이 대안이 바로 최선의 선택이겠죠. 그럼 이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다른 원가 중에서 최소의 이익이 아니고요. 가장 가치가 높은 원가예요. 그래서 여기에 최소의 이익, 최소의 금액 이 말로 하면 틀린 거고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혹시나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어요. 평균치. 네, 평균치란 말도 나올 수 있는데 평균치란 말이 나오더라도 이 말은 당연히 틀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이익, 최소의 금액, 평균치.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무조건 포기한 다른 원가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라는 문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입니다. 정답이고요. 3번이 정답이고, 자, 4번. 제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판매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장이 아니라 사무실이나 영업부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이제 판매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거죠. 그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조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고 한다? 예, 비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7번 문제 풀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제공품 및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도 거의 회계 1급 수준이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공품과 제품 규정만 잘 그리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제공품하고 제품 규정. 우리가 늘 원가액 시간 때 쌤이 강조했던 내용이었죠. 자, 이거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규정에 대변에 기입된다. 요 단기제품 제조원가 얘를 말하는 거죠. 제품을 다른 말로 단기제품 제조원가라고 하고요. 자, 줄여서 제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공품 대변이니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제품 규정의 대변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기마제공품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까? 기마제공품은 여기 있는데요. 그쵸?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마제공품은 제공품 계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제공품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쌤이 수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했죠? 제조원가 명세서를 문서로 만들어버린 게, 죄송합니다. 제공품 계정을 문서로 만들어버린 게 제조원가 명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재정간접비 합계를 단기총 재정가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이 안에는 직접비와 간접비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그 회계 1급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개정 암기할 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만 하셔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는 그림을 좀 볼게요. 자, 8번 문제는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인데, 자, 문제를 보니까 세 개가 직접 배우법 체크해야 되겠죠? 이용하여 보조 부분의 제조간접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보조 부분의 제조간접비를 배부한 후에 절단 부분의 총원가는 얼마입니까? 자, 우리 보조가 있고 제조가 있죠. 이 보조는 항상 제조를 도와주는 거죠. 근데 직접 배우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에 있는 수송과 전력, 이 두 용역 간의 관계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 부분끼리 도와주는 관계는 그냥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딱 나왔을 때는 직접 배우법이다 체크한 다음에 얘들은 보조끼리의 용역을 무시하니까 이 배부율을 어떻게 한다? 일단 치우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쌤이 산식을 만들어 보았는데, 자, 산식은 일단 수송부를 먼저 배부할까요? 자, 수송 부분에 발생한 원가는 얼마입니까? 40만 원이죠. 그러면 이 40만 원 가지고, 자, 수송 부분은 배부 기준이 여기 있네요. 자, 시간으로 배부하는데 전력부 같은 보조 부분에 도와준 이 시간은 무시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조립에 60 절단에 조립에 600 절단에 200 요것만 가지고 배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는 40만 원을 조립에 600 절단에 200이니까 합이 800이죠. 그럼 800분의 600 800분의 200 해가지고 30만 원에 10만 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수소는 조립에다가 이제 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30만원만큼을 그대로 여기 놓아주시면 되고, 절단도 10만원만큼을 그대로 어디에? 네, 절단에다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력입니다. 그럼 전력은 이제 얼마가 있습니까? 자기 발생액이 20만원 돼 있죠. 그럼 20만원 가지고 전력 부분의 공급은 여기에 전기 사용량이겠죠. 그래서 수선 무시하고 조립에 500, 절단에 500 해가지고 500, 500 합이 1000이죠. 그래서 20만원 곱하기 1000분의 500, 1000분의 500 해가지고 이렇게 곱해서 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립은 10만원, 절단 10만원 해서 반반 나오는 거니까 이 반반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대로 또 뿌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쉬운 거죠. 마찬가지 절단도 똑같이 10만원이니까 10만원만큼을 그대로 이렇게 뿌려주면 되는 겁니다. 네, 다 했네요. 그럼 결국 이제 보조부에 있는 모든 원가는 전부 다 제조에다가 뿌려주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고요. 자, 문제가 물어보는 건 절단 부문의 총 원가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절단 부문은 여기 있죠. 원래는 50만원 있었는데 보조로부터 10만원 10만원 도움 받았기 때문에 합이 얼마? 50에 10만원 10만원 70만원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요거 다 다음 되는 겁니다. 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개별원가 계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개별원가 계산은 여러분들 조선업이나 건설업, 항공기 제조업, 자, 이런 기업들에서 많이 쓰는 거죠. 자, 그런 기업들은 일단 제품의 크기가 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할 수는 없고 주문받아가지고 소량으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로따로 원가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주문을 받았던 그 제품들이 주문하는 이제 업체들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것들이 품질이나 교육이나 성능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방식으로 개별원가 계산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품질과 교육과 성능이 다르다는 얘기는 제품의 종류가 서로 다르니까 당연히 종류는 2개 이상이 발생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특정 제품에만 들어가는 직접비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제품에 배부하는 간접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 개별원가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간접비의 배부 문제가 중요했죠. 그리고 이런 간접비를 또 우리가 정확하게 배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문별 원가 계산도 배웠고 또 이제 신속하게 배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예정 배부, 실제 배부라고 하는 그런 정상원가 계산도 공부를 했다 그런 내용이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1번 기말정품의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기말정품 평가는 개별이 아니라 종합원가 계산에서 발생되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2번 제조관료비의 배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여기다 적어놓았고요. 3번 동종 대량 생산 형태보다는 어떤 형태? 그렇죠.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여기에 적어놨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은 맞는 말이니까 결국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개별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로 집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개별 작업별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작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쵸? 얘도 틀렸고요. 전부 다 이거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10번 문제 풀겠습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잠시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문제 보니까 다음 자를 이용하여 비정상공손 수량이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단 정상공손은 단기 완성품, 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10%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일단 제공품 계정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수량부터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기초 예정품은 몇 개가 있습니까? 200개 있으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되고 단기 총 제공가는 다른 말로 단기 착수량이라고 하죠. 600개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은 전체 투입된 원가는 아무튼 이렇게 800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들어내면 완성품이고 덜 만들어내면은 기말이 되는 거니까 대변 합계도 800개가 되면 되겠죠. 근데 만들어버린 건 650개랍니다. 그럼 당연히 기말 정품 몇 개? 150개 남아야 되겠죠. 800개에서 650개를 만들었으니까 150개가 기말에 미완성품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말 정품은 50개랍니다. 그러면 100개는 어디 갔을까? 그렇죠. 이 100개를 바로 우리는 공손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분량이 났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손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공손품이 몇 개가 되는 거다? 네, 1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공손품을 자 100개를 계산을 했는데 이 100개의 공손품은 다시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나누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고, 자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누굴 물어보고 있다? 비정상 공손이 몇 개이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럼 얘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얘만 구하면은 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정상 공손은 여기에서 완성품 10%라고 했으니까 650개에 대해서 10%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정상 공손은 그렇죠. 65개가 되겠죠. 그럼 100개에서 이제 65개를 빼면은 나머지 몇 개? 예, 35개. 그쵸? 예, 35개. 네. 35개가 비정상 공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이다? 예,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자, 부가치세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우리 이 문제가 똑같은 날 시험을 치렀던 전산회계 1급 특별회차에서도 90회차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이 문제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번 출제위원들이 이 문제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쌤이 간단하게 필기 내용을 좀 보여드릴 건데, 우리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하고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배운 적 있죠? 자,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본점과 본점을 제외한 지점들이 여러 이제 군데가 있을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만 이제 납부할 때는 그 총괄해서 납부한다고 했죠. 그래서 둘 공통점은 일단 부가세를 납부할 때 본점 지점이 합쳐가지고 총괄해서 납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주된 사업장이 책임지고 납부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았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납부만 같이 하는 거지 등록이나 발행이나 신고는 전부 다 각 사업장별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다 합쳐가지고 모든 걸 다 주된 사업장이 책임을 지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만 차이가 좀 있는 거지 납부는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그러면 주된 사업장은 누가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법인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하에서는 법인은 본점과 지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모든 업무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본점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점이 주된 사업장이 되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들은 본점 지점 따지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주사무소로 주된 사업장을 선택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죠. 네,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중요한 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이제 얘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요 내용만 좀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틀린 거라고 했으니까 자, 틀린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되고 세관계한서도 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모든 걸 다 주사업장이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그쵸? 그럼 1번 맞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가 있다? 아니죠.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만 한다고 했죠. 본점만. 그러니까 본점과 지점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이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본점을 주된 사무소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점이 될 수 없어요.
자, 3번은 주된 사업장에 한 개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거죠. 예, 모든 걸 주된 사업장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 지점에 내 회사가 한 20개 정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주된 사업장인 본점만 사업자 등록을 한 개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고 하는 과세기간 개시 며칠 전? 네, 20일 전까지 변경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이기 7월 1일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늦어도 7월 1일부터 역산해가지고 20일 전이니까 6월 10일까지는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다음 기수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설과 면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면세입니까? 아니죠. 영세죠. 야, 이거는 그냥 점수를 주는 거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죠.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0%가 과세가 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그냥 과세 사업자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율 사업자는 당연히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도 있고 신고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있는 겁니다. 모든 의무를 다 이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자, 3번. 간이가 사업자는 간이가세를 포기하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과세업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건만 충족한다면 영세율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된다. 그렇죠. 토지는 면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면세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 및 발급 절차를 설명한 것입니다. 가장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를 맞추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듣고 이해를 한 다음에 좀 자주 보신 분들이 아마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작성 일자를 이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 밑에 쌤이 요 작성 일자에 대해서 필기를 했습니다. 작성 일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다른 건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중요한 거 빈출만 기억하시면은요. 요 5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자, 환입된 경우인데 우리가 당초 판매했던 이제 재화에 대해서 환입이 이루어지면은 환입된 날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발행하면 되는 거고요.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면 해제 일자로 발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 계약에서 금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되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추가되거나 차감된 그날로 추가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국시용장이 개설되었다. 우리 내국시용장이 개설되기 전에는 10%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죠. 그렇죠. 발행하였다가 신용장 개설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기존 10%의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10%로 취소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0%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거죠. 그게 영세율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3장이 총 발행되는데 그 3장이 전부 다 어떤 날로? 당초 우리가 작성한 날로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0%로 발행을 했다가 신용장 개설되면은요 10% 발행한 거를 다시 마이너스를 치고 그 다음에 0%짜리를 주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세 날짜가 전부 다 당초 작성 일자를 다 따라가기 때문에 당초 작성 일자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중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둘 중에 한 개를 취소해야 되겠죠? 그럼 한 개를 어떻게 한다? 당초에 작성한 날짜로 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틀린 게 무엇이냐? 1번 계약의 해제로 재환할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언제라고 했죠? 자, 해제는요. 해제 1이었죠? 그러면은
계약이 해제된 때 그 작성일은 계약 해제일로 하여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관계약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 글씨나 의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일단 계약 해제일. 그쵸? 다음 두 번째, 면세 등의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해서 발급을 했다. 그러니까 발행하면 안 되는데 발행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처음에 발급한 세관계약서의 내용대로, 그쵸? 의미 표시를 하여서 세관계약서를 발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인데,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내가 재화를 팔았어요. 그쵸? 근데 환입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환입된 그날. 여기 나와 있죠? 환입된 그날에 날짜로 마이너스 세관계약서를 끌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처음 세관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작성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틀린 거예요. 언제라고요? 환입이 되었잖아요. 그쵸? 환입이 되면은 환입된 날로 작성을 해야죠. 그래서 처음에 작성한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이해되겠죠? 네. 그래서 작성일자는 이제 처음 그날로, 죄송합니다. 잘못했다. 작성일자는 일단, 환입된 날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비고란에다가 어떻게 한다? 그렇죠. 처음 그날을 덧붙여서 적으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작성일자는 환입된 날이다. 네 번째, 착오로 전자세관계약서를 이중 발행했다면 처음에 발급한 그날에 마이너스 음에 표시를 하여 발급하시면 되겠죠. 방금 얘기했던 이중 발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14번 문제 볼 건데요. 자, 14번하고 15번 문제는 여러분들 소득세법 문제이죠. 쌤이 늘 얘기하지만 소득세법 이론은 암기할 사항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법 암기할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공부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쌤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득세는 아는 게 있으면은 이제 문제를 맞추시면 되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과감히 찍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는 건 아는 거대로 풀고 모르면 모르는 것대로 어떻게 한다? 그냥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을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인 것으로 본다. 맞는 말이죠.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승무원들이 이제 해외에 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해외에 갔다가 돌아왔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승무원의 주소지를 파악한다는 것이 조금 애매모호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승무원이 만약에 가족을 부양하고 있거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 가족이 있는 주소를 먼저 따라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혹시나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디서 지내느냐? 당연히 국내에서 지내고 있다면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다음 2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맞는 말이죠. 자, 우리 국세기본법이라고 하는 볼 보시면은 이제 모든 그 세법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첫날은 산입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초일 불산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민법의 원칙을 준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첫날은 산입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다? 입국한 날은 계산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음 날부터가 맞는 말입니다. 3번. 거주자란 국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자,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요. 국적 불문한다. 일반적으로 거주자 그러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만 얘기하는 경우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거주자는요. 국적 불문하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거주자 요건에 만족한다면 거주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4번이에요. 왜요? 영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라 할지라도 거주자의 조건에 들어온다면은 그때는 거주자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거예요. 네, 15번 보겠습니다. 네, 15번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2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틀렸죠? 왜?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예요. 우리
추계조사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죠? 추계조사는 세무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A라는 사업자가 열심히 1년 동안 사업을 했다면 그 내역을 장부에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고한 다음에 그에 대한 세금을 당연히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법을 어겼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무공무원들이 투입해가지고 모든 이제 소득을 조사한 다음에 그 조사한 소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추계조사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그 결정된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과세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사업자가 법을 어겼다는 얘기죠. 장부를 분명히 작성하라고 했는데 작성을 안 했으니까 공무원들이 애를 쓴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너에게 벌을 주겠다. 왜? 너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법을 어겼으니까 2월 결성금 공제는 꿈도 꾸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성금 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이번에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나면서 이제 돼지하고 소가 물에 떠내려갈 때 우리 회사 장부도 같이 떠내려간 거예요. 멀리 떠내려간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불쌍하다. 불쌍하니까 그때는 2월 결성금 공제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가 아니고 천재지변이나 불강력으로 인해 가지고 장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당연히 2월 결성금 공제 줍니다. 근데 여기는 무조건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이번에 사업소득의 2월 결성금은 사업소득, 근로연금, 기타, 이자, 배당 순서로 공제한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사근년기 2배. 3번 주거용 건물 임대 외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성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부동산 임대업은요. 결손이 발생하면은 나중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수익이 났을 때 그때 같이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는요.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다. 무슨 소리죠? 이번 연도에 손실이 났는데 또 전기에도 쌓여있던 손실이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혹시나 이제 다른 소득과 이제 공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에 손실, 결손금을 먼저 다른 소득하고 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은 나중에 공제라 그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네요. 네,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15분까지 제92회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마감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강의는 93회 기출문제 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